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은행에 예금해서 착실하게 모으겠다. 조용할 공부 좀 해라.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서 긁어서 10배 나는 거, 수백 배 나는 거 하면 그럼 나의 당신은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마약 중독자랑 비슷한 뇌의 구조가 만들어져서 평생 그걸 긁고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년 내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박사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자산 시장이 있을까요? 네, 아까 채권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저금리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제로금리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예금금리 1.3%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출산에 시달리는 나라들은 일본, 한국, 대만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이 동아시아 네 나라가 다 전부 출산율 1.0 아니면 그 밑인데 이런 나라들의 특성이 결국 내수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수 어려워지고 저축은 쌓여 있는. 이제 중국은 좀 논외지만 아무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채권의 또 시장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튀잖아요, 금리가. 그때 그 고금리 채권 투자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 그 한 10년 본다 저는. 네. 근데 두 번째 팁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저는 2023년 초가 바닥이었다고 보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원래 한 10년 사이클 이상을 보면 한 3년 빠지고 7년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다고 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빠졌다고 쳐도 아직 만 3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한 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T밸리를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T밸리를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비용 구조 개선되는 3대 산업,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들, 은행 그리고 자동차 같은 데는 투자를 좀 고려해라. 다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익이 잘 난다고 해서 정말 주가가 오르는지는 이게 판단이 어렵다.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 산업이잖아요. 네. 거기는 2022년 바닥치고 작년 올해 이익이 흑전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비리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테마주 또는 세력 또는 내부자들에 의한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은 너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 속에서 글로벌 AI 혁명, 로봇 혁명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선진국 시장 중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그 장기적인 전망 가능성들이 상향의 가능성이 높은 저는 바이오테크 산업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자할 만한 바이오 기업이 거의 없지만 미국은 정말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런 미국의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데들 또 미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금리 환경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미국 리츠 같은데 이런 데 좀 분산 투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변화된 국가별 분산 투자하시면 저는 한 10년 사이에 자산 2배 정도는 불리지 않겠는가. 그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 거기다 적립까지 하면 네. 사실은 2배 반 더 나오는 거니까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투자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젊은 층에서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 계시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또 많이 이렇게 회자되잖아요. 젊은 층에게 경제적 자유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5억이죠. 5억. 왜 5억이라고 단언을 딱 하냐 하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전략. 그러니까 국내에는 부동산 혹은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부동산. 그러니까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된다는 식의 투자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10년간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만 토지 가격이 오르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토지 가격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는 인플레는 이기고 더 많은 수익을 저는 제공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사겠다.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산다라는 건 이건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몇 년 전 빌라 샀다가 또는 2기 신도시, 교통 안 좋은 2기 신도시 샀다가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동산은 티밸리의 아파트인 거고 그것도 지어진 지 적어도 2004년 이후에 지어진 그러니까 평면혁명 있고 지어진 아파트들을 그걸 준신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네. 그래서 10년 안에는 신축, 20년 안에는 준신축인데 왜 2004년 5년이 중요하냐면 그때 첫 번째는 2004년 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상 주차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지하 주차장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란다 확장이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거실이 엄청나게 넓은 거 가 보시면 다 느낄 겁니다. 네네. 지금보다 넓어요. 그렇죠. 네. 예, 그때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뭐 안목 치수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다양한 주택 관련 규제들이 되게 많이 풀리면서 왜 불황이 오면 풀려요. 원래. 그래서 그때 지어진 집들이 20평대인데 3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적응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옛날식 구형 구조를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향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포베이도 나오잖아요. 30평대 포베이 포베이도 나오죠.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MZ 세대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20, 30대들이 이제 앞으로 10년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도시 아이들, 시티 보이들이에요. 시티 제너레이션이에요. 낡은 집에서 뭐 절대 못 참아요. 이 사람들의 특성을 감안해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답이 나오죠. 근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겠다 그러면 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잘 챙겨보면서 사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이제 선별적으로 가능한 레벨이다. 왜냐하면 요새 오피스텔이 2년간 그냥 갭 하락을 보이는 데가 제가 관심 있는 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그 감가상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구도 좀 바꿔야 되거나 네네. 칠도 새로 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저는 이제 곧 채권 수익률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들은. 그러면 살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따라가니까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건 수도권 20년 차 안쪽의 티밸리 대형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잘 되는 지역의 급락한 오피스텔들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나머지는 아직은 저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가 그러면 부동산이 그런 거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네. 해외 부동산을 생각해 보자. 어차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랑 서울 부동산은 같이 가요. 왜? 정보통신경기가 뭐 따로 갑니까 우리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보통신 기업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 경기 좋아져서 거기 주가 오르고 소득 오르고 거기 집값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선별에 투자할 만한 능력 없고 시드머니 없으면 종잣돈 없으면 해외 리츠 사면 되지. 뭐 우리나라 국내에 부동산 굳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리츠나 이런 것들은 예, 우리 국내 리츠는 추천할 게 없지만 해외 리츠는 추천할 만한 배당 수익률 좋고 또 가격도 안정적인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저는 진짜 10년에 2배는 나올 것 같다. 네. 어떤 구체적으로 상품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뭐 VNQ 같은 거 좋아하죠. 저는 미국의 블룸버그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가셔서 블룸버그 리츠 지수 추종 ETF를 번역시키면 되잖아요. 아까 코파일럿이든 디플에서 번역시키면 네. 바로 몇 개 나와요. 그중에 거래 대금 많고 왜냐하면 살 때 팔 때 그 비용이 생기니까 네. 거래 비용 낮고 또 1년 유지 수수료 싼 ETF 사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10억 만들기에 대한 좀 내용도 많이 소개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좀- 10억은 이제 좀 이게 큰가요? 이제 네. 꿈 정도인 거고 그렇죠. 5억이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5년 자산이 있으면 그걸 안 쓰고 그냥 운용만 해도 10억이 되거든요. 10년에. 네. 그러니 10억을 목표로 하기보다 종잣돈 5억을 만드는 게 우선인 거고 그 종잣돈 5억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타깝지만 저축인 거고 그다음 저축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금을 하다가 이자율도 얼마 안 주고 재미도 없어요. 지루한데 옆에 친구가 저 잡코인 사서 돈 벌었다. 네. 뭐 도지코인 이런 거. 그럼 사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그 중도 헤이지를 해요. 그러면 이자는 0이 되죠.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무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은행에 돈을 이자를 받겠다고 맡기는 것 자체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네. CD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CD. 이게 뭐냐면 고객 예탁 증서 뭐 이런 건데 별거 아니고요. 은행 예금 금리를 추종하게 만든 ETF라 이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요. 거래 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조단위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1년 수수료가 0.1%도 안 돼요. 이걸 갖고 있다가 투자를 하면 될 텐데 은행 예금 꼭 해요 또. 은행 예금 하다가 갑자기 해지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 다 물고 어디 가냐 하면 코인 가죠. 그리고 가면 또 벌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적금을 또 헐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설거지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다시 예금으로 돌아가죠. 맞아요. 자, 이런 순환을 타면 재테크는 망하는 거죠. 왜 이 순환에 투자가 잘못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행에서 예금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직 하나도 모른다. 공부를 안 했다.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해서 망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런 1억 천금을 노린 투자를 해서 만에 하나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거기 중독돼요. 네. 마약을 끊기 힘든 것처럼 도박도 끊기 힘든데 투자에서 가장 짜릿한 게 뭐냐면 풀 레버리지로 땡겨서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에도 그걸 팔아서 그럼 집을 사야 될 텐데 더 긁어 와서 또 긁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초년의 운이 소액일 때는 왔던 운이 그렇죠. 네. 내가 5만 돈 다 끌어 넣으면 안 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끌고 먹고 나면 어디 갈까요? 그냥 강원랜드 가죠. 아니면 경마장 가죠.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구조를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강한 자극에 한번 노출되고 나면요. 소소하게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이나 이혼으로 미국에는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슈퍼볼 복권이니 뭐니 수많은 복권의 당첨자들의 과거 인생 이후의 역경을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수억 불, 수천억 불까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돈을 긁어서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중독돼 버린 거죠. 그 짜릿함에.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은행에 예금해서 착실하게 모으겠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어디 가서 긁어서 10배 나는 거, 수백 배 나는 거 하면 그럼 나의 당신은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마약 중독자랑 비슷한 뇌 구조가 만들어져서 평생 그걸 긁고 있게 된다. 이 둘을 피하면 얼마든지 좋은 투자의 수단이 많잖아요. 가장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채권 좀 사놓고 뭐 국내 주식 중에서 ETF로 그냥 코스피 하나 사놓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자산을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테크 같은 데도 좀 투자해놓고 1년에 한 반반 정도 국내 자산 해외 자산 투자해놨다가 1년에 한번 연말 정산해가지고 나한테 목돈 들어올 때 또 반반 비율을 맞춰주고 예를 들어서 5천 투자했는데 우리 국내 자산은 4천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국내 자산 4천 되고 해외 자산 6천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를 1년 동안 열심히 적립한 걸 갖고 6대 6을 맞추면 비율을 맞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한국이 제일 잘 나가고 어떨 때는 해외장이 잘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2022년, 21년에는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이 세계 주가 상승률 1, 2위, 2위였어요. 네. 그걸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홀짝 게임에서 루저 쪽에 붙지 말고 간단해요. 둘 다 사놨다가 많이 오른 거는 물타기 안 하고 네. 많이 빠진 거 물타기 해서 비율을 맞추면서 그 돈을 계속 모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모은다? CD로 모으라고요. ETF로 모으시라고요. 중도 해지 수수료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 말씀하시는 그런 좀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제 효과적인 좀 목돈을 모으기 위한 자산 배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제일 주시면 쉬운 어떨까요? 거는 뭐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CD 5천만 원 사놓고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나스닥 100 사두는 게 음. 제일 마음 편하시겠죠. 네.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전략에서 이제 좋은 점은 당연히 미국장 좋을 때 우리는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는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을 때 환율이 오르니까 이제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2022년 같은 해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 좀 빠졌지만 대신 환율로 크게 벌었을 거니까 아, 또 국내에서 CD 투자해놨으니까 그건 이자 잘 나왔겠죠. 네. 그래서 2022년도 잘 버티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미국장 투자하는 데서 대박이 났겠고 한국에서는 그냥 소소한 이자.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조금씩 마냥 저는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네. 환차선은 좀 생기겠지만 또 뭐 미국장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지난 몇 년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잘 나는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어떤 분이 주시더라고. 네. 박사님 근데 나스닥 버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나스닥이 버블이 되면 붕괴가 되면 그때 돈을 제일 잘 버는 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 같은 게 안전 자산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을 4개로 나누는 거죠. 4분의 1은 CD,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나머지 4분의 1은 미국 외화예금 같은 거. 아니면 미국 국채 같은 거. 뭐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어요. 그럼 4분의 1은 나스닥 100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VNQ 이런 거 사는 거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저기 뭐죠? 리츠. 또 어떤 분이 물어요. 아 박사님 근데 미국이 돈이 너무 많이 풀고 저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인플레가 난대요. 자 그러면 5개로 나눕시다. 너무 쉬워요. 다 그러니까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렇죠. 있군요. 4분의 네. 1은 우리나라 예금, 4분의 1은 미국의 외화 예금, 소플, SOFR 이걸 사면 되고 또 5분의 1은 나스닥 100, 5분의 1은 VNQ를 샀으니까 이제 5분의 1이 남았잖아요. 네. 그다음 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로 KRX 금현물. 아, 그냥 금현물로 검색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금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 날 때 짱이죠. 정부가 돈을 막 풀 때 짱이잖아요. 그래서 금까지 투자하면 2022년에도 또 돈을 벌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뭐 CD 좀 사고, 뭐 나스닥 좋아. 나스닥이 무서우면 다우는 또 너무 무거운 것 같으면 S&P 좋다는 거죠. 아니면 그게 무서우면 그냥 MSCI 월드 인덱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를 다 사는 거. 우리 빼고. 이걸 사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거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좀 그게 불안하면 4개. 좀 더 박사님 그래도 인플레가 나도 돈 벌고 싶어요. 5개. 그러다가 너무 복잡한데요 그러면 아니 뭐 저희 프리즘 투자자분에 또 맡기셔도 되고 네. 저희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12개 정도의 상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정장이 강한 특성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투자 방법을 택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10년에 2배. 10년에 2배. 예, 잘하면 8년에 2배. 운이에요. 근데 이건 운인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처럼 시장 좋을 때는 사실 8년에 2배 나와요. 근데 2010년대 같이 한국 시장 박스피 뭐 또 세계에서도 뭐 미국만 좀 잘 나가고 딴 나라 다 안 좋을 때 그때 만약에 중국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2008년 이후에 아직도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17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데 투자를 했다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대를 10년에 2배 그리고 운이 좋으면 8년에 2배 운이 좀 안 좋으면 12년에 2배 정도면 이건 충분히 우리 계획이 가능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박 기자님하고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밸런싱을 모은 돈으로 하면 적립 투자를 하면서 모아나간다. 네. 이러면 이게 2배 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잘하면 뭐 10년에 2배 반, 3배도 가능한 날이 뭐냐면 이 저축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우리나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위 소득 250만 원이거든요. 네. 성인의 중위 소득이 250이면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맞벌이 하면 500이에요. 최저임금이니까. 그리고 남편분이 좀 더 승진이 빨라서 또는 여성 아내분이 승진이 빨라서 600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 2천 그 물타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렵다 싶으면 한도 없이 어려운데 이런 계획들을 듣고 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몇 년간 내가 이거 투자한다 삐 그러지 맙시다. 그냥 5억이면 우리나라 상위 20%거든요. 근데 이걸 딱 달성하면 재정적 자유는 눈앞에 와 있죠. 왜냐하면 10년만 더 하면 10억 되니까. 그러니까 그 5억에서 은퇴해도 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또 5억에서 은퇴도 가능한 게 네.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년간 2배가 된다며요. 그러면 그 2배가 되는 5억을 조금씩만 천천히만 인출하면 이게
먹고 살잖아요. 연 그쵸. 얼마야? 네. 5천은 잘- 좀 그렇지만 네. 3, 4천 정도는 인출해도 원금이 손상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테크의 최대 문제가 부자 기준이 높다. 그냥 저는 4억만 해도 와 한국 상위 20% 25%인데 전부 20억 뭐 100억 그래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통계를 하나도 안 보는구나. 그냥 무지성으로 저러는 거고 저거 코인 하러 간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그 코인 할 돈도 심지어 마통 긁어서 하는구나. 그러면 뭐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끝은 강원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강원랜드 앞에 가면 차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옆에 음. 하이원 리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긁어서 복권 긁어서 부자 되면 뭐하냐?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당신은 통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극과 극을 오가는 예금 아니면 올인 이러지 말고 그 중간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다. 그리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서 앞으로 펼쳐질 한 10년은 자산 시장이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느니 한번 좀 지는 앞으로 10년 잘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